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 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 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특별 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의 소 또한 그 진행에 실익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이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 4,719만 원으로 19배 넘게 폭증합니다. 총 급여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한도인 2천만 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한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 등 4명을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어제 광주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 낮에는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5.18 비하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 회장이 직접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스타벅스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이 탁이라는 문구를 담아 홍보하면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경질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경찰은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퍼지는 데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5.18은 폭동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여러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 형식의 글에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게시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유포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공직사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보훈부 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한 데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조도 불매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정부 부처가 잇따라 불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포문을 연 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도 비슷한 글을 올리고 5.18 관련 허위 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예산으로 산 내역을 캐물은 건데 대검은 구입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체 지부에 공문을 보내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보고 15만 조합원의 251개 지부로 다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노조 연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주노총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배달 거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계엄군이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탄압했던 역사의 기억을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짓밟은 스타벅스에는 가지도 않고 배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해 파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대 쟁점인 우라늄 처리를 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해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모지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에 단호하게 맞대응한 겁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이란에 남겨놓고 저농축으로 희석한 뒤 국제사회 검증을 받는 방식은 향후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예 실체를 넘겨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파기를 언급한 건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은 준무기급 60% 농도 고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보한다면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수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We don't want tolls. It's international.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ey're not charging tolls.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만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 핵심 인사들이 테헤란으로 향할 거라며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et's see if we can get there. There's some good signs, but we understand I don't want to be overly optimistic as well. So let's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days.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데 이어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말했지만 최대 쟁점에서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종전 협상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를 교환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는데 막판 진통이 큽니다. 양국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맡는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을 재차 만나서 해결에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메시지 교환이 분주히 오가고 있지만 협상이 쉽지 않다고요?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나 종전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 역할이 양국의 메시지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 만큼 현재 합의안 도출 결론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협상 분위기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 틀 마련을 목표로 메시지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란 반관영 ISNA가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이란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협상단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현재 초안 작성에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견이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여전히 주요 걸림돌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결이 지연되면서 테헤란을 찾아 공식 합의 발표를 도출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 일정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에 큰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복수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알자지라가 이란 고위 관료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해당 보도가 핵 합의에 적들이 퍼뜨리는 선전이라며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란 입장이 일관적이라며 핵물질을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방식 역시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전을 종전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큽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통신 IRN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등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추측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협상 걸림돌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전협상과 별개로 이란은 통행료 징수와 지정 항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재 이란 대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항행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통행료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당연히 자기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선박이 통과에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아라비아의 일대 해상 안보 위협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도 여전히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9호 선단에 탔다가 납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번 구타를 당했다면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팔레스타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체크 무늬 스카프 케피에를 목에 두릅니다.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활동가 김하연 씨입니다. 폭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함께 체포됐던 활동가 김동현 씨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민간인들을 상습적으로 고문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활동가들이 탄 9호 선단은 지난 18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납포됐습니다. 이후 붙잡힌 사람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과 같은 배를 탔던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도 풀려나 현재는 튀르키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을 구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 9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를 증언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거대 양당 대표가 격전지를 원내대표는 불안한 텃밭을 훑으며 투트랙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갑질과 또 내로남불을 심판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벽같이 충북 청주와 충주를 찍고 곧장 강원도 동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릉부터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공약 실천 TF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칭 6.3 지방선거 충북 공약 실천단. 요거는 제가 사인하면 바로 이 즉시 가동이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선대위 회의에서 삼성전자 협상에 민노총 장관을 보내 노조 뜻대로 조폭 방식의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원 유세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갑질과 사생활 등을 까발리며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불안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새머리가 거센 전북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보 단일화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울산을 각각 찾았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2%를 각각 기록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 모름, 무응답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드러난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지만 그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중원, 영남권 등 주요 경합지들을 두고 여야 발걸음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철근 누락 사태를 주제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안전 문제는 토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은 정치 쟁점화를 할 일이 아니라며 오 후보가 할 일은 삼성역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무능, 무책임, 부패 면모가 드러남에 따라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동서울 터미널에서 대시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남은 선거운동 기간 쫓아가는 도전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가장 뜨거운 지역구, 경기 평택을의 주요 후보를 YTN이 만났습니다. 네, 최대 이슈 단일화에 대한 구상도 톡톡 튀는 각오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3명 후보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철새는 사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정치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찾은 아늑한 보금자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자리에서 딱 단일화에 대한 입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없다. 없다라고 저희가 100%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를 대상으로 김재현 후보는 연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황교안 대표하고 저하고 걸을 거 거르고 뺄 거 빼면 훨씬 더 거리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곳에서 지원 유세를 온다면 오케이이십니까? 여태까지 잘 치러오고 있는 선거니까 다른 데 바쁘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서. 민주당 후보 한 명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이 들어가는 것이 평택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모두에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체급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연대와 통합을 제가 주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문제는 민주당이다 생각합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공격에 뛰어든 가운데 한 후보 측은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단일화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삭발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큰 상처를 남긴 배신자와 어떻게 힘을 합치겠느냐며 조목조목 단일화 불가 사유를 짚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그 감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당 주류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습니다. 지금 앵커님도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절친하시잖아요.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야지. 장동혁 대표 역시 본격 참전에 아직 올라갈 시간은 충분하다며 한동훈 후보 견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던 한 후보지만 이어지는 집중 사격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당권파와 박 후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낙선인 것 같다며 민주당 하정 후보와 단일화한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YS 차남 김현철 씨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공개하며 김영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지원차 부산을 찾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를 만나 파이팅을 외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하정우 후보와 단일화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등의 친한계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박민식 후보까지 등판해 우연한 인사 장면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쟁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이해 충돌 논란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처리된 사안 아니냐며 네거티브보다는 지역 발전을 논하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최근 2강 1중 열세 흐름으로 흐르는 게 박민식 후보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향후 보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한쪽의 전향적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시리즈 부산 북구갑 차례입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들의 이 3파전이 성사되면서 전국구급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자, 부장원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낙동강배체 심장부 부산 북구갑은 서부상권 최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을 품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부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을 내리 3번 뽑아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후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무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국갑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표심,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북구 여론의 바로미터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하정우 전 수석이 AR 이제 거기에 비어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북구에는 박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북구에 나온 사람 찍어줘야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선거철이니까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다. 유권자 수가 11만 명 남짓한 북구갑은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에 토박이가 많은 좁은 동네입니다. 인지도보다 살갑고 친근한 지역 일꾼에 대한 열망이 도드라졌는데 세 후보 모두 아직은 합격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식이는 북구에서 초중고를 여기 나왔어. 그런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사상이다. 갔다가 다시 온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보다 더 안 좋아. 한동훈 후보는 전입신고하고 난 이제 뼈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뼈를 묻으시는가 볼 겁니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북구는 소득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후보에게 표를 줄 결심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에 상권눈이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점포들이 생겨나는데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북구가 보면 부산에서도 좀 낙후가 돼가 있는데 좀 새롭게 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3파전 구도 속 단일화 변수까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느냐가 6월 3일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대상 업종의 상당수가 집중된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선착순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데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는 점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첫날부터 주요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7.5에서 20.8% 정도 피투자 펀드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그 부분이 손실이 나도 나에게는 명언이거든요. 정부가 약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물량이 한 오전에랑 한 5시간 정도 만에 다 소진되어서 펀드 출시 열기는 시장 반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4.99% 오른 1160일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되는 산업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일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오늘 코스닥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면 코스피는 7,780선으로 내려갔다가 7,880선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오가며 0.41% 상승한 7,847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도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지만 끝내 2.34% 내린 29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보합권인 19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원 넘게 올라 지난달 2일 이후 최고 수준인 1,517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520원을 위협하자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성장펀드 출시 첫날 가입자가 쇄도하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소 일자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ILO 수장인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화두는 인공지능 발전 속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 확보였습니다.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대체 위협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역시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국민이 투자의 과실을 나누는 초대형 정책 펀드인 이른바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출시 첫날부터 5대 시중은행 판매 물량이 완판되는 등 가입이 쇄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가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반등하며 6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돌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란 게 정부의 보관인데 청와대는 국민성장펀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올해 1분기 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대출자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분기에 3,443만 원보다 99만 원 늘어난 3,54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규제 효과로 잠시 주춤했지만 2분기 만에 다시 늘면서 30대와 수도권,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는 등 비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 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접수 일주일여 만에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신청을 마쳤고 1, 2차를 합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벌써 4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 벌이가 신통치 않은데 왜 안 준다는 거지? 그런 볼멘 소리가 지급 초반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서둘러 현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신청 잘 하시고 예. 지금 받아서 좋은 데 쓰십시오. 예. 21일 현재 2차 신청자는 1986만여 명. 대상자의 60.7%가 신청해 2조 6,400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1, 2차를 합치면 지금까지 모두 4조 원이 넘는 돈이 고유가 지원 명목으로 풀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이 잘 도는 겁니다. 그걸 써주시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이웃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2차 신청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소상공인 업장과 주유소 등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최근 때이른 더위와 요란한 비가 널뛰듯 심수를 부렸는데 올여름 역시 더위와 호우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6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여름 더위를 키우는 바다가 벌써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런 고수온이 우리나라 주변의 더운 공기 흐름을 강화해 올여름 기온을 끌어올릴 걸로 분석했습니다. 높은 열 용량과 평년보다 강한 난류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올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하는 6월에는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은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늘어날 확률이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전망도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심해져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8월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예상되지만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올여름 또 다른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입니다. 지난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장마는 짧고 폭염이 길었지만 올해는 동쪽과 북쪽으로 치우친 흐름이 예상돼 장마 기간 또한 변수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기상 조건에서의 해석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나 또는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의 확장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가 예고된 가운데 기상청은 여름철 기상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공범인 20대 여성 관장 B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6월 3일까지 열흘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A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처방받은 우울증 관련 약 60정을 술에 탔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와 부부 등 6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정부 비서실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종합특검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걱정시킬 만한 것은 없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이 미국 CIA 측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이를 제거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 역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CIA의 계엄 관련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는 조 전 원장 등을 소환해 홍 전 차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수원FC 위민을 꺾고 결승에 오른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일본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 최강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팀에 대해서 거친 경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수원FC 위민의 한 점 차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결승 전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팀이 거친 축구를 한다는 평가에 발끈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반칙이면 반칙이고 경고면 경고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이 운명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준결승과 마찬가지로 결승에서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최강 전력으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결승에 오른 일본의 도쿄 베르디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펼쳐진 한 차례 맞대결에서도 도쿄 베르디에 4골을 내주며 완패를 당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결승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수원구장 잔디와 응원 분위기에 대한 적응을 마쳤고 역전승으로 자신감도 충전했습니다. 우리 팀이 보다도 말하자면 강한 훌륭한 이런 팀으로 이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우승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조선 여성 특유의 강한 정신력과 여러 가지 경기 수법들을 잘 활용하여 반드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멜버른을 꺾고 결승에 선착한 일본 도쿄 베르디 역시 예선부터 우승을 향해 달려왔다며 강력한 우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결승전에서
아시아 최강 여자 축구 클럽은 누가 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곳 수원 종합운동장을 향해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새 좀비 영화 군체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고 오프닝 기록을 썼습니다. 군체는 개봉 첫날인 어제 관객 19만 9천여 명을 동원하며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군체는 개봉 첫날 15만여 명이 보며 종전 오프닝 성적 1위를 차지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불리지만 시민보다 영화 관계자와 취재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사는 시민들은 칸 영화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 이탈리아 출신 남성은 칸에 산 지 어느덧 15년이 됐습니다. 영화제 기간엔 평소보다 매출이 40% 이상 오르는 데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1년 중 가장 활기찬 시기라고 말합니다. Mais par rapport à les années passées, la chiffre d'affaires a toujours monté. Même pour le festival, parce que moi j'ai des habitués du festival qui chaque année ils reviennent vers moi. Non, tout va bien, la vie est magnifique. 칸 해변 바로 앞 크레페 가게에서 2개월째 일하는 벨기에 남성 역시 영화제 기간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기간 도시 전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영화제 특수를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On voit vraiment la différence du chiffre d'affaires. On voit qu'il y a beaucoup de touristes et beaucoup d'arrivées avec le festival et ça nous aide beaucoup à faire du chiffre à cette période de l'année. 칸시는 지난해 기준 영화제 기간 칸 인구의 3배에 달하는 20만 명이 찾았고 지역 경제 효과는 2억 유로, 우리 돈 약 3,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oi je trouve que c'est un moment merveilleux. C'est pas tous les jours qu'on peut vivre une chose comme ça. Et du coup ça permet genre de décompresser et tout. Et puis même on fait la chasse des célébrités un peu. 이 기간 도시 기능이 사실상 영화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통제로 걸어다니기 쉽지 않은 데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Mais je pense plutôt entre le roue, le bouchon avec le conduction. Donc le transport public, c'était une horreur entre le Festival de Cannes. 다만 작은 도시가 영화제를 통해 활력을 얻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Quelques places pour voir des films. Mais comme il faut aller à la mairie, il faut rester 1 heure à faire la queue, sous le soleil. Ça, c'est pas possible. Moi, j'aime. Moi, franchement, j'aime. Je trouve qu'il y a de l'ambiance, c'est très bien. 칸 영화제는 소도시 칸을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로 만들었고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경제 효과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레드카펫 불빛 뒤에서 시민들은 불편함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불참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가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반동성애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 통합과 인권 신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앞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차세대 로켓 발사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신 대형 발사체 스타쉽 V3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 등으로 발사를 미루다 연료 주입을 다 마친 상태에서 발사를 불과 30초 앞두고 아예 취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발사탑에 이 거대한 기계팔에 결함이 있었다며 밤사이 수리를 마치면 현지 시간 22일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백악관 재입성 1년 반 만에 165% 급증하며 10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백악관 복귀 직전
3조 5천억 원에서 현재는 약 9조 2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자산 증식의 원동력은 과거 본인이 사기라고 깎아내렸던 암호화폐 사업이었는데 트럼프 일가가 직접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과 코인 발행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또 두 아들 역시 관련 사업으로 자산이 많게는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주말이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오전까지,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서쪽 지역도 다시 예년보다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3도, 대전 23도, 대구 22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점점 크게 오르면서 날이 더 더워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 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간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며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총에서 이 특별성과급 합의를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무효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의 소 또한 그 진행의 실익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 조정권 발동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총리와 산업부 장관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의 입장에서 긴급 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는 조폭 방식으로 사측을 무릎 꿇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는 척 해놓곤 민주노총 장관을 보내 결국 노조 뜻대로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삼성전자가 받은 10년짜리 청구서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정 회장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커지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탱크나 탁자를 딱 때렸다. 이 부분은 절대 그 마케팅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용했던 부분 과연 위에도 알고 있었느냐. 이 단체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 운동과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5.18 유공자들 역시 광주 남부경찰서의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관계자 등 4명을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역시 병합해 수사합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제품 판매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홍보물에 적힌 책상이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에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 접수와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서면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직접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공직사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보훈부 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한 데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조도 불매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정부 부처가 잇따라 불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포문을 연 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도 비슷한 글을 올리고 5.18 관련 허위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예산으로 산 내역을 캐물은 건데 대검은 구입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체 지부에 공문을 보내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보고 15만 조합원의 251개 지부로 다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노조 연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충전 잔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을 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것인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위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를 방문해 야장 문화를 즐겼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야외 테이블이 마련된 고깃집에서 식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저녁 식사 뒤 근처 커피 매장을 찾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고 적힌 게시글 작성자를 추정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과거 오바마 정부 핵 합의를 깨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족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오바마 때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빚어낸 딜레마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금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리며 판을 엎었습니다.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맺은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4% 미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판이 깨진 지금은 무기급인 60%까지 치솟아 트럼프가 마주한 협상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What President Trump now has to do is frankly get them to again agree to what they already agreed to, which should underscore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that we're finding ourselves in. 결국 이란의 우라늄을 남겨두는 식의 타협은 트럼프에게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오바마보다 나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에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Then they come back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they give us it's a stupid proposal, and nobody would take it. Although Obama would have taken it, Biden would have taken it. What they took was far worse.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I'm in no hurry. You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no hurry. Ideall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오바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일정과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란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은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료 징수를 노골화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 프랑스 이란 대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 관리에 자원을 쏟고 있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통행료 대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영구적인 통항 비용 징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해군 수뇌부에서 이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는 공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헝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21조 원 규모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 판매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타이완 무기 판매 지연의 배경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딜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이 달라서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글로벌 원유 거래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의 하루 평균 결제액이 지난 3월 약 19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 결제가 막힌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이 불가피하게 위안화 결제에 의존하게 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접수 일주일여 만에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신청을 마쳤고 1, 2차를 앞에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벌써 4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 벌이가 신통치 않은데 왜 안 준다는 거지? 그런 볼멘 소리가 지급 초반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서둘러 현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신청 잘 하시고 예. 지금 받아서 좋은 데 쓰십시오. 예. 21일 현재 2차 신청자는 1986만여 명. 대상자의 60.7%가 신청해 2조 6,400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1, 2차를 합치면 지금까지 모두 4조 원이 넘는 돈이 고유가 지원 명목으로 풀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이 잘 도는 겁니다. 그걸 써주시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이웃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2차 신청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소상공인 업장과 주유소 등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대상 업종의 상당수가 집중된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선착순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데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는 점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첫날부터 주요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7.5에서 20.8% 정도 피투자 펀드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그 부분이 손실이 나도 나에게는 영원이거든요. 정부가 약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물량이 한 오전에랑 한 5시간 정도 만에 다 소진되어서 펀드 출시 열기는 시장 반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4.99% 오른 1161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되는 산업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일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오늘 코스닥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면 코스피는 7,780선으로 내려갔다가 7,880선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오가며 0.41% 상승한 7,847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도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지만 끝내 2.34% 내린 29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보합권인 19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원 넘게 올라 지난달 2일 이후 최고 수준인 1,517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520원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어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12일 기준 토어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대출자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분기에 3,443만 원보다 99만 원 늘어난 3,54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규제 효과로 잠시 주춤했지만 2분기 만에 다시 늘면서 30대와 수도권,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본격적인 표심 공략이 시작되면서 충남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 MBC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진 채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청양을 찾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청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당진과 서산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년 결과를 증명해왔고 힘센 충남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대한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앞서 대전 MBC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에게 손해와 억울함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바로 잡고 또 김태형 후보님의 그 잃어버린 1분 그것을 다시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대전 MBC는 회사명이 사과문을 누리집에 올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재차 사과하며 토론회 전체를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화 당시 자막 실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의도치 않게 빠지게 됐고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에 뽑은 닥치고 공급이라면서 한강벨트 개발 성과를 띄웠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0년 전 비극의 현장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혼자 고치던 외주업체 실습생 19살 김모 군이 숨진 장소에서 정 후보는 GTX-A 철근 누락 사태까지 묶어 거듭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관심을 갖고 또 대응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삼성역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오세훈 후보가 취할 일이다. 이어 곧바로 부동산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돼 피로감이 쌓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착착 개발로 강북을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건축 사업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원호가 착착 개발로 재건축 사업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한강벨트를 돌며 전세와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오세훈표 개발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공사 선정하고 지금 한참 진도 나가고 있죠? 네! 속도가 나가고 있죠? 네!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죠? 네! 오 후보는 행당 7구역의 아기씨 굿당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원호 후보가 이끌던 성동구청의 행정 무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패 냄새가 난다며 정 후보의 기부채나 무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TV토론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에 부패, 무능, 무책임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토론에 응하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폭발력 높은 부동산과 안전 이슈를 중심에 두고 여야 후보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보수 야권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북가 후보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 아니냐면서 보수의 배신자와 단일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장동혁 당권파와 박민식 후보는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 최근 발생한 에볼라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급속히 퍼지면서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맞댄 우간다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항공 운항을 중단했고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연기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발병을 선언한 민주 콩고에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진원지인 이투리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반군 지역 남키부주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ales et réglementaires en matière de la santé publique, je déclare officiellement l'apparition de l'épidémie de la maladie à virus Ebola MVE dans la province du Sud Kivu, précisément dans la zone de santé de Miti-Mouressa. 이웃 우간다는 수도 캄팔라에서 사망한 민주 콩고인 남성 한 명이 에볼라로 확인되면서 국경선을 따라 검사와 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We have about 65 contacts who are being quarantined in isolation centers, and 9 of them had developed symptoms, but they have all tested negative. 우간다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 콩고로 오가는 항공편을 48시간 동안 멈추고 페리 여객과 국경 버스 운송은 4주간 중단했습니다. 에볼라 확산 여파로 오는 28일부터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11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현재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에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콩고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 절차를 통제하자 반발하는 주민들이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1976년 이후 에볼라가 17번 창궐했는데 이번에는 약 5개월 만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것은 분디부기오 변종 바이러스로 백신은 아직 없고 치사율은 약 30에서 50%에 이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드러냈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미국이 새 영사관 문을 열자 주민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수백 명은 현지 시간 21일 수도 누쿠 중심가에 문을 연 미국 영사관 앞으로 몰려와 미국은 멈춰라 등의 구호로 항의한 뒤 건물을 등지고 2분가량 침묵하는 시위를 펼쳤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집회를 조직한 아칼루 쿨루크 폰타이는 우리는 위협과 압박, 제국주의적 환상 없이 존재할 권리를 요구한다면서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재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각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위원님. 예. 네, 미국과 이란이 이제 메시지를 교환을 하면서 합의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정말 종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양측 간에 서로 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제 중재국을 통해서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초안 작성, 즉 합의의 틀을 일단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초안 작성이고요. 과연 종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제 확실하게 서명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소식까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합의한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 자체만 두고 보면은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렸던 그 총사령관의 테헤란 행위 잠정 보류됐다 이제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과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회담 자체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지금 테헤란에 방문해서 이란 외무장관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르 총사령관이 파키스탄 실세가 갔다면은 아마 정말 타결이라든가 어떤 이런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실무진들끼리 만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측 메시지를 파키스탄이 전하고 이란 측이 그것에 맞춰서 답장을 전하는 형식이 아닌가 해서 실무진들 사이는 아직까지 좀 좁힐 일이 많지 않은가. 만약에 아심 무니르가 등장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고 나서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무진 간의 어떤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국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확보해서 파괴할 거다라고 밝혔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걸까요? 예, 이것만 보고 났을 때는 이것도 회담이 잘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진짜 심장은 이럴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제 외신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던 건데요. 역시간에 이 내용만 보면은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또 틀을 만들겠다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협상 쪽에 이란이 상당한 뜻이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실무진의 조율이 이제 뭔가 오고 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대표자들끼리는 뭔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세부적인 조율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큰 틀이라면 우선은 이제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공격을 중단하자. 네, 공격을 중단하자. 이거는 뭐 합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문제겠죠. 먼저 미국이라든가 이란이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핵 프로그램 문제일 겁니다. 특히나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가. 미국 측이 먼저 개방할 것인가, 이란 측이 먼저 개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도 양해각서를 먼저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견을 부분은 역시나 핵과 해협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란 고위 관계자는 또 모즈타바의 이 반출 불허가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선전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이 부분이 일단 시간대로 봤을 때는 약간 모스타바가 핵 반출 반대한다는 얘기 다음에 이제 나온 소식이고요. 이것도 이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다. 뭐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간 순으로 봐도 좀 더 나중이기도 하고 아마도 모스타바가 그 발언이 훨씬 더 진심에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 쪽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스타바의 어떤 극단적인 발언보다는 어떤 외교부 쪽에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어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좀 더 나중 발언이라서 아마 이란 측의 지금 현재의 입장과 가장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가요? 반출을 모스타바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협상을 놓고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과 이제 줄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란 측은 안 반출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완전 가져야 된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러시아가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한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로 반출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다 거절당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다시 의견을 다시 개입하면서 조율하려고 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본인들 국가로 반출을 시키려고 했던 애초에 그 주장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뭐 제3국이라든지 아니면 반출을 안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지가 문제겠죠.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상징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라늄 농축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담겨 있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들고 오는 모습 같은 걸 보여준다면 국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전리품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양해각서라든가 이 부분이 좀 합의가 안 된다면 깨진다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모스타바의 진심 때문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양보한다면 뭐 미국도 일부 가져오고 이란에도 일부 남겨놔서 뭐 희석시키는 것을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관찰 하에서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로 조금 넘기는 방안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 이상 양측 간에 이것 때문에 종전으로까지 가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전리품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챙겨 나오는 그 장면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란은 이게 왜 그렇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까? 이란은 이것을 이제 갖고 있음으로써 물론 이란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 발언이긴 하죠. 농축 우라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60%까지 농축했다는 것은 90%까지 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비율까지 수주 내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이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도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강경파의 기조로 봐서는 쉽게 이 부분을 양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또 이란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으로 농축 우라늄 반출하는 게 사실 우라늄을 미국에게 넘기고 굴복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란이 해외 반출 자신들이 그동안의 어떤 핵 기술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일궈왔던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미국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는 일부 강경파들은 이번 전쟁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출까지 해줘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지금 뭐 맞닿아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우라늄 반출 문제만 두고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지금 뭔가 이 실무진 차원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참 그게 이제 궁금한데 자 일단은 지금 강경파 인사들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강경파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협상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강경파 인사들은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거의 의견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스타바를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죠. 강경파 인사 대표적인 사람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요. 모스타바와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역시 핵 농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고 협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회 의장이고 이번에 뭐 중국 특사까지 맞으면서 이 사람이 뭐 또 실세를 등극하는 거 아니야 했습니다만 혁명수비대 기수라든가 나이로 봤을 때 아흐마드 바히디가 더 선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실권을 가지고 있고 대내 정부 결정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까지도 지금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사람이 지금 뭐 갈리바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이제 러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러시아가 절충점으로 이렇게 나서고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2015년에 이란과 미국 간의 포괄적 핵 합의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제 반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고요. 자신들이 이제 러시아 우라늄을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갖게 된다면 이란과의 어떤 협력 관계 같은 거 더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걸 보관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일종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렛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어떤 협정을 어겼다 싶으면 우리가 이 우라늄 다시 이란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란이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보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의욕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처음에는 계속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협상이 된다는 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모스타바도 그렇고요. 도저히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협상인데요. 진작에 깨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견이 조율된다고 한다면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반축 카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서 더 이상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양국의 쟁점 중에 하나를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은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은 또 오만과 통행료를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거든요. 양측이 이 부분도 종전 협상까지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큰 틀을 만들고요. 만약에 협상 기간까지 만약 갈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이 오만과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통행료는 상당 부분 뭐 국제 협약이라든가 자유항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서비스를 이용한 뭐 수수료 형식으로 뭔가 좀 말을 바꿔가는 것도 좀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은 계속 반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과 오만만이 이것을 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 이란 간의 지금 종전 협상의 중요한 논점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걸프 국가들도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이거는 정말 해양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의 의견이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란이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지금 역봉쇄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란에게 어떤 당근책을 준다면 이란이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란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과의 어떤 종전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거 결렬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국제 연합 함대를 구성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밀어붙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의 입장이 이제 미국과 같다라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측에서도 뭐 이란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뭔가 행동을 좀 취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그때 백악관 합의 발표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재개방에 대해서 이제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중재자 모습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엔 결의안도 거부권 행사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측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긴장이 고조될수록 중국 경제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미국이 잘 되라고 이렇게 이란을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는 결국 관건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국제사회가 저는 이것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는 격론을 벌였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뭐 중재국들이나 미국이나 이란이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애초에 뭐 전쟁 목표가 달랐기 때문인 걸까요? 예, 전쟁 목표도 달랐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휴전하고 지금 종전 협의한 지금 뭐 의견이 오고 가는 이 순간에도 이란은 계속해서 핵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고 미사일과 드론을 더 만들 것이다. 계속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법은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아예 그냥 산업 자체를 초토화시켜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그냥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뭐 양보를 하고서라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지금 계속 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어떤 미국의 어떤 승인 없이 이스라엘 단독만으로 어떤 휴전을 깨거나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어떤 헤즈볼라라든가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은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짧게 한번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7, 8월에 국제 석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위험 구간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좀 조속한 재개방을 강조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원유 공급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수요가 지금 겹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는 조직 자체가 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만든 기구고요. 각 국별로 어떤 비축률을 비축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에 대처해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할 정도라면 7, 8월에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조속한 재개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이번에 어떤 종전안이 확실하게 좀 타결이 되는 쪽으로 해서 단계적이라도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도 개방을 하고 그에 맞춰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주면서 타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결렬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가 이제 미국 대신해서 이란에 압력을 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그런 식으로 나갈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우선 첫날인 내일은 낮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하늘이 개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특히 월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비는 낮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오겠는데요. 5mm 미만으로 양이 매우 적겠고요. 산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햇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양산을 고를 때는 자외선 차단율이 90% 이상인 제품을 골라야 하고요. 차단율이 없다면 면이나 마등의 소재로 이중 처리된 양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바깥쪽은 흰색 계열로, 안쪽은 검은색 계열로 선택해야 직사광선과 함께 땅에서 반사되는 비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